안녕하세요. 4월 이제 첫 번째 주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하는 하루에 한 문제 다시 돌아왔네요. 그래서 3월 달까지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4월 달에는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가시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문제, 그 문제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합격하고 연결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이 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문제씩만 정리를 하셔도 1년이면 못해도 한 300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 문제집을 보면 대략 한 200, 한 5, 60명 문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상 문제집 한 권보다도 이 뭉쳐놓으면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한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 하나씩 분석을 잘 해주시면 다른 문제를 풀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4월 첫 번째 주 4월 4일의 문제네요. 그래서 4월 4일은 지방세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는데, 이제 시험 문제는 언제나 문제는 세법은 종합 문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러면 어느 부분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5개 지문 중에 파트별로 한 파트 한 파트마다 들어와 있는 지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파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1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직계 존비속 간에 서로 교환을 했네요. 그럼 직계 존비속이라는 것은 나와 부모하고 부모와 자녀, 자녀하고 부모 간에 등기되는 물건을 서로 맞바꿨더라는 이야기예요. 서로 맞바꿔요. 그럼 내 앞으로 등기된 물건하고 부모 앞으로 등기된 물건을 서로 바꿨으니까 국가기관의 등기소에서 서로 바꿨다는 게 확인됐죠. 그럼 확인됐으면 유상으로 가고 확인이 안 됐으면 증여로 가는 거예요. 그럼 확인됐으니까 유상, 유상 맞았네?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객관적으로 대가를 확인하냐 못하냐 이걸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소에서 등기가 바뀌었다는 게 이게 확인이 되니까 유상거래로 인정이 돼서 유상취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네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 그럼 지목을 변경했다. 지목 변경? 이름만 바꿨는데? 이름 바꾼다고 채탕이 되는 거 아니죠? 이름만 바꾸면 이름을 바꿨으니까 이름을 바꾸고 나서 그 값어치가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만 따지시면 돼요. 왜냐하면 변경했을 때 변경의 등기는 등록면허세에서 세금을 물리는 거고, 변경 등기가 아닌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로 물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증가된 가액만 취득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맞았죠. 근데 3번은 법인을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 설립하는데 회사 물건으로 돈 들어왔죠. 돈. 회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회사로 돈만 내는 거예요. 돈만 이렇게 내놓죠. 그럼 회사에 여기 쌓여있는 게 돈만 쌓여있어요. 돈만 쌓여있으니까 취득세 대상에 물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물건이 없으니까 0이죠. 0에다가 지분을 곱하면 0이죠. 그러면 설립시는 과점주주가 돼도 세금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끝에 가서 취득세, 취득으로 안 본다 했으니까 맞았네. 아무것도 없죠. 그럼 중간에 있는 건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설립시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제 4번은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상속인 중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누군가가 사망했다고 봐요.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5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이게 하나 있어요. 이 재산이 하나 있는데 이 5명의 자녀들 중에 이 중에 지분이 제일 높은 사람, 이 사람이 내 것? 그러면 나머지 자녀는 왜 네 거요? 왜 네 거냐고? 왜 너 혼자 가져가려냐고? 나머지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각자 소유권을 주장하죠. 그래서 취득세는 한 사람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주장하기 때문에 지분이 제일 큰 사람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분이 제일 큰 사람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여기는 상속인 각자라고 해서 4번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신탁 재산의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이걸 신탁 재산이라 이걸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맡겨놓은 재산이 있어요. 이걸 누군가에게 맡겨놨으니까 그래도 내 것이요. 근데 내가 이 신탁 재산의 지위를 이전해 버렸다는 이야기는 내 소유권을 상대방한테 넘겼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서 그 사람이 새로 취득으로 봐서 새로운 수탁자가 새로운 위탁자 넘어간 새로 가져간 사람이 세금을 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새로 가져간 사람이 세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4월 4일의 문제는 해결되셨죠? 왜? 4월 4일 문제 보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문제였네요.
그래서 납세의무자를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물건에 이 물건의 소유권이 누군지를 찾아야지. 이 물건에다 이름을 쓰냐 안 쓰냐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소유권이 움직였는가 움직이지 않았는가 이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찾아내시면 납세의무자는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4월 4일의 문제는 해결되셨으니까 이제 하루 문제 해결됐죠. 그러면 또 다음날 문제로 또 가보죠. 4월 5일 문제네요. 4월 5일도 취득세에 대한 설명. 여기는 가장 옳은 걸 찾아라 그랬네요. 그럼 첫 번째 1번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네요. 부담부 증여란 말은 다 아시죠? 부채가 부담된 증여니까 상대방의 물건을 내가 가져오면서 그 사람이 갚을 채무까지도 내가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10억짜리 물건을 나에게 파는데 그 사람이 갚을 은행 채무를 내가 떠 안아가지고 그 채무까지 갚아주는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그래요. 그럼 상대방은 나에게 물건을 증여하면서 자기 빚까지 나에게 떠넘겼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빚, 그 사람 채무를 갚아주면 그 갚아준 만큼은 대가를 준 걸로 보니까 그건 유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부동산을 이전했을 때 그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은 상대방의 채무를 내가 이전했기 때문에 그 채무는 유상으로 인정이 돼요. 근데 대신에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부담부 증여인데 모르는 사람의 부담부 증여 채무를 인수하면 그냥 유상으로 정부가 인정을 해줘요. 근데 대신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채무를 내가 인수를 했을 때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채무를 인수하면 그거 아닌데 배우자 채무 네가 인수했다고? 진짜 돈 줬다고? 아니 안 줬지. 너 돈 주지도 않으면서 돈 줬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뻥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나 진짜 돈 줬다고. 아니 잠깐 기다려봐. 내가 확인해 볼게. 그래서 정부가 확인할 수 있으면 유상이 되고 정부가 확인할 수 없으면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등에 유상 취득한 경우를 준용한다. 여기서 준용한다는 이야기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간의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를 준용하니까 원칙은 증여로 보고 객관적으로 대가관계가 입증이 되면 유상으로 보는 그 규정을 따라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맞았던 거예요. 근데 이걸 준용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걸 준용한다. 그러면 네가 했던 거 내가 그대로 따라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유상 거래를 부담부 증여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똑같이 따라가서 똑같이 방식으로 해석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에 한한다. 무슨 소리 하세요? 취득세 과세 대상물이 총 14개가 있는데 여기 뭐 5개밖에 안 나왔네? 개수 14개. 그럼 14개 뭐 별것 아니잖아요. 14개. 그러면 처음에 부동산 그러면 토지 건물이니까 부동산,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이용권, 승마이용권, 종합체육시설 이용이용권, 요트이용권.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또 빠졌네요. 그러면 각종 회원권이 있어요. 회원권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이런 회원권도 왜 취득세 대상이 되냐면 회원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 회원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회원권 가진 사람 둘이 나란히 서. 자, 나란히 서. 입장 그러면 회원권 가진 사람이 먼저 들어가죠. 왜 네가 먼저 가니? 야, 나는 회원이요. 나는 회원 아닌데요. 그럼 넌 뒤로 가. 그러면 회원인 사람이 회원이 아닌 사람을 뒤로 밀어버리죠. 그러면 배척할 수 있으니까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게 그게 취득이에요. 그래서 회원권도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권 나오면 무조건 취득세 대상이다. 딱 찍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종류를 변경하거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했을 때는 취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취득으로 본다 그래야죠.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보는 거고 가액이 증가가 없으면 지목을 이름을 바꿨더라도 값어치가 증가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지 않아요. 값어치가 증가됐을 때 한해서만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의 주소지. 요거 다 아시죠? 납세지를 구분하는 것은 크게 생각해 보세요. 지방세 납세지는 물건 있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고 국세들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가요. 그럼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 물건의 소재지로 가는 거지 주소지로 가면 안 돼요. 국세가 주소지고 지방세였을 때는 물건 소재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5번은 등기 등록 앞에서 4일날 했던 게 다시 나왔네요.
그러면 하루 전날 했던 거 또 나오면 기억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서로 막 교환했을 때는 등기소를 통해서 서로 부동산이 교환됐다는 걸 정부가 확인했으니까 유상으로 보는 거예요. 증여가 아니라 유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봤더니 2번도 3번도 4번도 5번도 다 틀렸네.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문 하나씩 해석하실 때 그냥 무작정 이게 답이나 아니나 이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문제만 연습하니까 그 한 문제에 대한 지문을 확실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면 그 다음에 이중으로 작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알아버리면 다음날 또 나오면 맞추면 되잖아요. 자, 그럼 4월 5일은 여기서 끝내시고 자 4월 5일로 가봐요. 4월 5일 날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그랬어요. 그럼 비과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과세 반대는 비과세니까. 과세되지 않는 것 찾아라. 그럼 비과세되는 것 찾아라 이거예요. 첫 번째 1번. 종류를 변경하거나 지목을 5일날 나왔는데 하루 전에 나왔는데요. 봐요. 하루 전에 나온 거 기억났잖아요.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외국인 소유물. 외국인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외국인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면 세관에서 야, 너 잠깐만. 너 지금 이 물건 네 거요? 아니요, 외국인 건데요. 왜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했을 때는 세금을 내고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외국인 물건일지라도 내가 외국인 걸 가지고 들어오면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지금 당장 세관에다 세금을 내야 돼. 그러면 수입한 사람에게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하는 자가 이 사람이 세금을 내야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들어오니까 수입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럼 세금 네가 내야지. 그러면 납세금 있네요. 자, 세 번째. 권리에 의한 행사에 등기. 또 나왔네.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서로 교환했을 때는 이거는 유상거래로 봐서 세금을 물으셔야 되겠죠. 이제 네 번째요. 채권자 대의권 행사 요소.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채권자 대의권 행사를 통해서 그러면 채권자라는 이야기는 내가 아니라 나한테 돈 받을 사람이 내 대신 등기를 해놓은 것을 상속인들이 나중에 다시 상속, 재산, 그 지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협의해서 다시 재분할할 때 그럼 채권자가 등기해 놓은 것을 상속인들이 재분할하면서 지분이 바뀌더라도 처음에 상속인들이 했던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로 세금을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상속인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지분이 증가되면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지만 상속인이 아닌 채권자가 이미 채권자 모르는 사람이 등기해 놓은 것을 상속인들이 정정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따로 물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4번은 세금 물리지 않네요. 그다음 5번은 국가에게 기부 체납. 내가 물건을 취득해 가지고 국가에게 그냥 공짜로 줘버리는 건 비과세예요. 기부 체납 원칙은 비과세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과세가 있어요. 기부 체납하기로 해놓고 타인에게 매각이나 증여했을 때는 과세가 되고 또 기부 체납하고도 무상 사용권을 내가 받아버리면 대신에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무상 사용권을 제공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것은 대가를 받은 걸로 봐서 과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4월 6일 날은 이제 4번 요게 정답인데 4월 6일 날 문제 나왔던 걸 제가요 1년 전에만 풀었더라면 작년 32회 시험에서 이게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이네요. 작년에 시험에서 이 지문이 시험에 실제 정답으로 출제했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제 4월 7일 날 문제로 한번 가보죠.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1번은 이제 취득 날짜를 물어봤네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언제를 취득일로 잡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세요. 지목을 변경할 때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을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가요. 실제로 변경한 날이 있고 공부상으로 변경한 날이 있어요. 그럼 두 개를 비교해. 그중에 빠른 날. 그런데 변경하기 전에 먼저 사용하고 있네. 그럼 변경하는 것보다 사용이 먼저니까 사용일이 변경일보다 빠르면 사용일이 우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서 조항을 조심하셔야 돼요. 토지의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일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답을 낼 때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이렇게 내요. 그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 빠른 날입니다. 그럼 그건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토지의 지목 변경은 먼저 사실과 공부를 비교해서 빠른 날로 먼저 비교하시고, 이 변경이라고 사용일을 또 한 번 비교해 가지고 사용하고 변경이 누가 더 빠른가를 비교해서 변경일보다 사용이 빨랐으면 사용일을 취득일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여기는 계약의 해제네요. 해제가 뭔지 알죠? 해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진짜 모르는 사람 있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해제 모르면 안 되죠. 해제 모르면 진짜 해제시켜버리네요. 해제라는 것은 처음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공부했다가 지금까지 공부를 계속하고 오다가 공부 해제시켰다. 그럼 처음 시점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그건. 그런데 여기서 물건을 취득해서 해제라는 것은 취득한 시점으로 돌려서 그 물건을 반품하겠다 이 소리예요. 반품할 때는 꼭 지킬 거. 우리 물건을 사놓고 반품할 때는 물건에다 이름 쓰고 반품하면 반품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죠. 이름을 쓰고 등기나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반품은 안 돼. 그러면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반품을 하셔야 돼요. 그거 보니까요. 등기, 등록을 하였더라도 틀렸잖아요. 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절대 반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하면 그때는 취득이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이제 3번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에게 기속되는 의혹. 그럼 여기서는 그럼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검사라는 단어가 나온다 했죠? 그 문제 풀 때 사용 검사를 받으면 이 검사 받은 그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검사는 그날부터 효력이 생기니까 검사 받은 날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제 4번은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잔금 취급일로 가요. 국가한테서 내가 돈 주고 샀을 때는 실제 잔금 날짜를 정부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날로 가는데, 사실상 잔금 날짜와 등기를 다시 비교했을 때는 등기하고 비교해서 그 중에 빠른 날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소송이네요. 판결문에 가여 객관적으로 판결문에 의해서 날짜가 기록이 돼 있으면 그게 우선이 돼요. 그래서 판결문에 기록된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를 사실로 인정해서 사실상 취득 날짜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하더라도 단 화해나 포기나 인락이나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이건 사실이 안 돼요. 왜냐하면 화해는 당사자 자기들끼리 합의한 항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실을 인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화해가 아니라 일반 판결문이기 때문에 사실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4월 8일의 문제로 가보죠. 취득의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그럼 연부, 연부가 뭐죠? 연부, 연 단위로 나눠서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돈 주기로 하네요.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을 산다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10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그 부동산 주인한테 내가 돈이 100억이 없으니까 이 돈을 1년에 10억씩 줄 테니까 10년간 연부를 해서 이 건물을 나한테 팔아라. 에이, 안 팔죠. 그래서 연부가 나오면 무조건 이 연부는 국가하고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얼른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연부로 거래한 건 국가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국가하고 관계된 것은 사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연부 그러면 끝에 가서 사실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연부는 주로 국가하고 거래니까 그 연부금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토지를 매립이나 간척으로 원시 취득했네요. 그럼 한번 우리가 오늘부터 인천 앞바다 한번 메꿔보죠. 인천 앞바다를 오늘부터 가서 메꿔. 자, 매립을 해. 매립하고 나면 매립을 했을 때 언제부터 내 것이 되냐면 땅의 소유권이 공사가 끝나야 돼요. 공사가 끝나면 내 것이 되는 거지 등기를 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립이나 간척으로 취득한 토지는 정부가 공사가 끝났다는 걸 인정해주는 공사, 준공, 인가일의 취득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공사, 준공, 인가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 준공, 인가 전에, 인가 받기 전에 다른 행위가 있으면 그걸 비교해서 그 중에 더 빠른 날을 취득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앞에 하루 전날 봤던 거 또 나왔네? 사용 검사 나왔네요? 검사라고 나오면 검사 받은 그날에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이제 4번은 소유권이 고시가 났네요. 그럼 게시판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딱 붙인 오늘부터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붙이고 나면 공고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니까 공고 1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틀렸네요. 공고한 날에 다음 날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그럼 4번이 답이네요. 이제 5번은 토지의 지목 변경은 하루 전에도 나왔죠.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로 가고, 만약에 공부상과 사실을 비교하는데 둘 중에 빠른 날하고 사용이라고 또 비교했을 때는 그 중에서 더 빠른 날을 취득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4월 9일의 문제로 가보죠. 4월 9일. 이제 4월 첫 번째 주가 4월 9일까지 이제 가면 돼요. 그럼 4월 9일의 문제는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1번 화해. 화해? 화해? 화해라는 것은 사실 인정 안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당사자끼리 합의한 항목이기 때문에 화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자, 두 번째는 연부는 국가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사실만 확인하면 돼요. 연부는 국가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국가가 돈 받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사실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세 번째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본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가고, 만약에 내가 신고한 금액이 없거나 신고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았을 때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했을 때는 외국에서 사오니까 그 금액을 믿어야죠. 외국에서 팔았는데 우리가 못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겠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 사실을 신고해서 검증, 여기서 검증이라는 것은 가격 검증을 말해요. 부동산 거래 사실을 신고해서 검증이 떨어지는 것은, 이때 검증은 가격이 검증이니까 그 가격은 사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4월 첫 번째 주 이제 취득세하고 관련된 하루 한 문제씩을 쭉 한번 풀어봤어요. 이렇게 같이 풀어보니까 이거 쉬운데 왜 내가 풀면 어려울까? 혼자 하면 어려울까? 그 내용은 뭐냐면 저는 이거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내용을 알면서 진행하니까 저는 쉽게 설명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 내용을 볼 때는 하나씩 전부 다 암기 형태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암기해서 풀나가니까 이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으면 되는데, 세법은 먼저 이론 정리를 먼저 하시고 그 범위에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풀면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문제 풀다가 이해가 안 되면 요약서 펼쳐놓고 그 지문을 찾으세요. 똑같은 지문을 찾아보면서 여기 똑같은데 여기가 틀렸네? 그럼 왜 이거 틀렸지? 그럼 말을 살짝 꽈놓은 거예요. 말장난해놓은 거예요. 앞에 뒤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그걸 찾아낼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책을 보실 때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다시 역으로 보면 그때 가서 이론에서 여기를 이렇게 바꾸는구나 하고 이게 보이게 되실 거예요. 그 보이게 되는 그날까지 하루에 한 문제는 계속 가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4월 첫 번째 주는 여기서 마치시고 이제 4월 두 번째 주 문제를 또 기대하셔야죠. 자, 4월 두 번째 주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자, 이제 기다려 주시면 또 문제가 나 문제 올라왔어요. 그리고 띵동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들어와서 동영상 들으시면 돼요. 그러려면 알람 설정해 놓으셔야 되겠죠. 알람 설정만 하면 좀 그러잖아요. 선생님 좋아요 이런 것도 한 번씩 해주시고, 예?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 구독도 눌러 놓으시고 잘 하셔야죠. 구독이 여러분의 저를 믿는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구독과 여러분의 좋아요가 제가 날마다 더 기분 좋게 강의할 수 있다는 거. 예, 그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이번 주 자, 열심히 하셨으니까 다음 주에 또 봬요. 자, 이번 주는 여기서 안녕.